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것은 사회가 변화를 맞이하는 신호입니다. 리베이트나 불공정이 존재하는 시대라면 그 또한 사회의 실력이 아직 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그것을 능가할 실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력이 쌓이면 부당한 구조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양심이 불편해진다면 그 자리를 충실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일의 생명은 끝나가고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일을 놓아버리면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물러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물러나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도둑도 사기꾼도 모두 시대와 사회가 만들어낸 역할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필요할 때는 죄책감 없는 사기꾼이 나오고 그 생명이 다하면 다른 이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것이 대자연의 조화입니다. 그러니 죄책감에 매이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맡은 자리에서 충실히 하면 됩니다. 양심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배가 부른 상태입니다. 삶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여유가 생기면 비로소 양심이 고개를 듭니다. 배고플 때는 생존이 먼저지만 배부를 때는 양심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양심이 깨어났다라는 것은 나의 삶이 한 단계 성숙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회는 단순히 나쁘다, 옳다로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모순을 없애려면 모순을 능가하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리베이트보다 강한 능력과 신뢰로 경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회는 자연스럽게 바뀌고 양심은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마음은 정의감이 아니라 내 질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의 불의는 나에게 공부의 재료로 주어진 것이지 즉시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먼저 관찰해야 합니다. 판단이 빠를수록 진실에서 멀어지고 결국 내가 간섭에 업을 짓게 됩니다. 세상에는 불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모른 채 뛰어들면 불 속에 들어가 스스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데에는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한쪽이 100% 잘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싸움의 비율은 언제나 3대 7로 나뉘며 더 답답한 쪽이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입니다. 답답한 마음은 억울함이 아니라 내 안의 미숙함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로 더 답답한 사람이 원인이고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끝이 납니다. 사과 없이 참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미움일 뿐입니다. 정리가 안 된 감정은 시간이 지나 다시 터지며 과거의 싸움은 현재로 이어집니다. 도둑을 맞거나 사기를 당한 것도 결국 내 질량이 만든 결과입니다. 내 안에 허점이 없으면 상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보다 사기를 당한 내가 더 답답하다면 그 답답함이 곧 나의 공부입니다.
당했다는 억울함보다 왜 그런 인연이 내게 왔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원인 공부이며 불의와 억울함을 끊는 길입니다. 결국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는 분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바로 세워집니다. 세상을 고치려 하기보다 나의 질량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서면 불의는 더 이상 나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액취증의 원인. 모든 생명에는 기운과 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냄새도 마찬가지로 조상의 업보나 기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혈통과 살아온 환경, 음식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냄새는 에너지입니다. 사람이 살아온 지역, 먹은 음식, 몸의 체질이 그 사람의 향을 만듭니다. 서울 사람, 부산 사람, 시골 사람의 냄새가 다른 것도 그 지역의 음식과 토양,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냄새도 모두 다릅니다. 부모가 어떤 음식을 먹고 아이를 잉태했는가에 따라 그 아이의 체질과 향이 달라집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냄새가 고약해집니다. 뾰루지가 나거나 얼굴빛이 탁해지는 것도 대부분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피부가 맑아지고 몸의 향도 부드러워집니다. 앞으로는 체질에 맞는 음식과 생활이 건강의 핵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냄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성향까지 드러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편안한 사람, 웃음이 많은 사람의 냄새는 각각 다르게 납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냄새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냄새는 그 사람의 에너지와 파동이 몸 밖으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식과 재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냄새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숫자나 감각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서로 나누며 융합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 사람은 떠나고 서로 의논하며 배워갈 때 사람은 모입니다. 자식과 부모, 친구와 형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르치려 하면 멀어지고 의논하면 가까워집니다. 의논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존중할 때 비로소 관계가 깊어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고집하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과 재능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냄새처럼 각자의 향을 인정하고 서로 어우러질 때 세상은 더 맑고 향기롭게 변합니다. 액취증의 원인. 정초의 해맞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해 첫날 많은 이들이 동해로 해맞이를 가며
집안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마음은 집 베란다나 옥상에서도 충분히 통합니다. 집안의 안녕을 빌고자 한다면 추운 새벽에 동해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깨끗한 물 한 사발을 더 놓고 대자연에 감사하며 새해의 다짐을 고요히 세우는 것이 진짜 해맞이입니다. 해를 맞이하러 간다면 그것은 내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여야 합니다. 대자연 앞에 설 때는 마음이 커야 합니다. 작은 바람을 위해 큰 산 정상에 오르면 오히려 혼납니다. 나의 마음의 크기에 맞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며 수행자는 위를 우러러보는 법입니다. 수행의 척도는 지식이나 말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해졌는가로 드러납니다. 동해로 가는 것은 해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동해의 아침 기운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기운을 받아 자신의 가정이나 이익이 아니라 이웃과 지역, 나라와 인류를 위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세우면 대자연이 응답합니다. 반대로 욕심을 품으면 자연이 혼을 냅니다. 산은 힘과 보호의 기운을 바다는 지혜와 운용의 기운을 치를 가지고 산에서의 기운은 수행자에게 보호를 주고 바다의 기운은 세상을 다스릴 힘을 줍니다. 산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곳이고 바다는 생의 끝과 새 출발의 경계에 선 이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제는 우르르 몰려다니며 해돋이 구경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바르게 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해맞이는 해를 보는 행사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해를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정초의 해맞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 상담. 상대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건 나를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그것이 기분 좋고 뿌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쌓이게 됩니다. 상대는 말하면서 시원하겠지만 듣는 나는 점점 지쳐가고 짜증이 생깁니다. 이때는 상대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아직 감당할 실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상담을 받아주면 관계가 엉키고 결국 서로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답을 줄이고 웃으며 들어주되 말은 아껴야 합니다. 내가 할 말이 없네라고 자연스럽게 물러나면 상대는 점차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입을 닫는 것이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모든 자리에는 들 자리와 날 자리가 있습니다. 한때는 내가 상대의 고민을 들어줄 시기였지만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제때 물러나야 상처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남을 돕는 일이 아니라 나를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상대가 털어놓는 이야기는 내게 새로운 정보를 주는 배움입니다. 하지만 내가 실력을 쌓지 않고 계속 말로만 풀려 하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말보다 공부가 앞서야 합니다. 내가 성장할수록 내게 찾아오는 인연과 고민의 수준도 함께 깊어집니다.
고민 상담. 들자리와 날 자리. 사람의 인생에는 머물러야 할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들자리는 대자연이 주는 기회이며 날 자리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기본 공부는 시대가 주는 혜택처럼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의 공부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인연이 와서 함께 일할 기회가 생길 때 그 인연 속에서 배움을 얻고 나면 머무르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공부를 더 해야 하는 사람은 지금의 자리가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일하고 경험하며 다시 배움으로 돌아오면 그만큼 내 실력과 그릇이 커집니다.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면 언젠가 더 큰 역할이 주어집니다. 사회가 발전하듯 사람의 지식과 수행도 함께 성장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은 결코 가볍게 여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끌 힘을 준비하는 사람이며 그 겸손한 시간조차 큰 자리를 위한 공부의 과정입니다. 들자리와 날 자리. 다른 속에 좋아.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 두 사람만 되어도 차이가 생기고 3명, 10명이 되면 그만큼 복잡해진다. 각자 성격과 소질, 장점과 모순이 다르기 때문이다. 게으른 사람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균형을 이루며 때로는 그만의 역할을 한다. 모든 구성원은 나름의 쓰임이 있다. 단체 안에서 누군가 지나치게 게으르거나 조화를 깨면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 자연의 법칙에는 기준이 있어서 일정선을 넘으면 저절로 정리가 된다. 3대 7의 법칙처럼 30% 정도의 부족함은 공동체가 감싸줄 수 있지만 70%를 넘어서면 자연스레 흘러나가게 된다. 따라서 작은 차이는 너그럽게 보고 웃으며 넘겨야 한다. 부지런함이나 재치만으로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서로의 단점을 덮고 장점을 살릴 때 공동체는 살아난다. 게으른 사람의 거친 말 속에도 나를 성장시키는 약이 들어있다. 그 말을 통해 내 부족함을 돌아보고 고칠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이 공부다. 그러나 그 말에 분노를 품고 며칠씩 마음을 붙잡아두면 대자연이 나를 외면한다. 세상에 원인 없는 일은 없다. 모든 일은 내 안의 원인으로부터 비롯된다. 남을 탓하고 간섭하는 것은 가장 큰 약점이다. 나를 바로 세우면 남의 행동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비슷한 에너지는 서로 끌어당긴다. 남 탓하는 사람은 남 탓하는 사람끼리,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끼리 모인다. 그래서 어떤 무리에 속하느냐가 중요하다. 남을 헐뜯고 불평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면 나도 그 기운에 물들게 된다. 반대로 맑고 밝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저절로 맑아진다.
탁한 물에 오래 있으면 나도 탁해지고 맑은 물에 있으면 나도 깨끗해진다. 남을 돕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어두운 무리에 남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비로소 깨닫고 나올 수 있다. 남의 삶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말고 나부터 바로 서야 한다. 그것이 대자연의 이치이고 진정한 공부의 길이다. 다른 속에 좋아. 화가 아예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알아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거나 불쾌한 행동을 할 때 화가 나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잘못된 에너지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옳다고 믿었지만 옳지 않게 살았던 작은 습관들이 하나둘 쌓여 어느 순간 누군가를 통해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려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묵은 에너지를 드러내어 정화시켜주는 역할자다. 상대가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때 화가 치밀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돕는 중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내 공부가 시작된 것이다. 내가 70%의 원인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말을 듣는 것이고 상대는 30%의 역할로 그것을 대신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때 내가 상대를 탓하거나 미워하면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더 큰 형태로 되돌아온다. 화가 나지 않으려면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안을 돌아봐야 한다. 내가 무의식 중에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화는 점점 줄어든다. 남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 잘못을 돌이켜보려는 순간부터 대자연은 나를 돕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삶이 조금씩 풀리고 평화가 깃든다. 남을 탓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욕하는 순간 대자연은 우리로부터 좋은 조건을 걷어간다. 그러니 누가 나를 자극하더라도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있었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된다. 그 깨달음이 쌓이면 화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화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써 사라지는 것이다. 화가 아예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왜 인복이 지지리도 없을까요? 인복이란 남이 나를 도와주는 복이 아니라 나를 깨우치게 해주는 복이다.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나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인복이다. 물질로 돕는 것은 잠시 편하게 할 뿐 내 공부와 성장을 막는 일이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배워야 할 공부가 있기 때문이다. 그때 누가 대신 해결해주면 나는 그 기회를 잃는다. 도움이란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돈이나 물질만 주는 건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깨달을 기회를 가로막는 일이다. 진짜 도움은 내 시간과 정성을 함께 들여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무주상보시처럼 도왔다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말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도운 것이 바른 행위였다면 잊을 필요도 없다. 잊으려 애쓴다면 대자연은 그것을 시험 삼아 내 삶을 흔들어 깨닫게 한다. 도움받는 사람이 오히려 부자가 되고 내가 어려워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운 마음이 아직 분별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진짜 인복은 내가 정신 차릴 때마다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이 곁에 오는 것이다. 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왜 쌀이 없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이다. 착한 일과 바른 일은 다르다. 착한 일은 감정에서 비롯된 동정이고 바른 일은 냉철한 분별에서 나온 행위다. 이제는 무지의 시대가 아니라 지식의 시대다. 동정으로 돕지 말고 지혜로 돕는 것이 진짜 인복을 쌓는 길이다. 저는 왜 인복이 지지리도 없을까요? 용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말은 사실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대자연의 법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으로 용서했다라고 해서 그 일이 사라지거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해 분노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내게 더 큰 아픔이기 때문이고 그 아픔의 책임을 먼저 내가 돌아봐야 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사회에는 이미 처벌과 정의를 담당하는 제도가 있으니 개인이 직접 복수하거나 처단하려 들지 말고 법과 사회적 절차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보복을 선택하면 결국 자신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복수의 대가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복수는 외형적으로는 정의 실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또 다른 고통의 길로 이끕니다. 대자연이나 신에게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그것이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만약 진심으로 대자연의 용서를 빌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여 용서를 빌고도 실제로는 분노와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자연에게 대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스승은 자기가 왜 아픈지를 찾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픔이 왔을 때 먼저 상대를 탓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 자기 안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찾기 어려울 때는 나를 이해시키고 가르쳐줄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종교기관이나 단체라고 해서 모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진짜로 이해시키고 설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바르게 정리하면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비슷한 불행이 계속 찾아옵니다. 교통사고로 한 번 다친 사람이 계속 사고를 당하거나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같은 길로 다시 가는 일이 생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용서라는 단어 자체는 있지만 인간이 가볍게 쓸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용서와 복수 같은 개념은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한 말이지. 우리가 행동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았을 때 먼저 내 잘못을 찾아 참회하고 스스로 바로잡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이해와 정리가 이뤄지면 더 이상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외부의 용서를 구하거나 상대를 용서하려 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잘못을 찾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 삶이 정리되면 더 이상 나쁜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용서,